Q&A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게 미림님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바로 시술을 받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저희 병원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검사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을 오시게 해서 설명 후에 이제 예를 들면 화요일 날 검사를 하고 목요일 날 코일 색전술 시술을 진행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교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동맥류가 나왔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자분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원스톱으로 코일 색전술까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요. 여튼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연결해 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이승현님께서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전적인가요? 아니면 혈관의 염증 때문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발생 자체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커지는데 그것이 사이즈가 커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염증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이라든지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제 동맥류의 성장, 동맥류가 커지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뇌도 하늘하루님께서 잠시만요. 하늘하루님께서 뇌동맥류가 아닌 대동맥과리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동맥과리라는 거는 동맥 애뉴리즘이라는 거는 온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온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머리 안에 생긴 동맥류를 특별히 저희가 뇌동맥류라고 하고 신경외과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대동맥과리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그러니까 몸통이죠. 몸통 안쪽에 특히 심장혈관 근처에 큰 혈관에 생기는 동맥과리는 대동맥과리라고 하고 당연히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흉부외과라든지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료를 보시면은 또 그쪽과 나름대로의 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괜찮은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림님께서 추가 질문 해주셨어요. 수술 합병증 5%면 낫지 않네요. 혹시 대표적인 합병증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수술 합병증이라는 것이 저희가 또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수술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수술 합병증의 정의도 또 마이너한 것과 메이저한 그러니까 경한 합병증과 심한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중한 합병증은 당연히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어떠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죠. 예를 들면 풍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쪽 팔다리의 편마비라든지 아니면 구음장애, 말을 못하는 경우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의식 저하 증상까지도 총망라한 거를 이제 중증, 메이저한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5%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내외로 굉장히 낮고요. 5%의 합병증이라는 거는 경한 합병증을 다 포함한 거예요. 경한 합병증에는 이제 뭐 아주 경한 거는 뭐 수술 부위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짠 자리에 혈종이 생긴 피가 고인다든지 요런 아니면 수술 부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한 합병증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한 합병증은 또 나름대로 중하지만 발생률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현님께서 뇌동맥류 생기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문에 따라 다 다른데요. 대규모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한 3%, 3.5%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나왔다고 나는 되게 막 희귀한 병에 걸렸거나 남들은 안 생기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흔하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뇌에 있는 동맥에 발생하는 혹 종기를 말씀드려서 뇌동맥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 CT로는 진단이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A, MRA의 진단 목적,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있다 없다만 보는 거는 CTA든 MRA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제가 항상 이번 기회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많이들 외래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MRA를 찍어야겠다. 나는 MRI를 어떻게든 찍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거의 2배거든요. 근데 혈관만 이렇게 검진용으로 찍는 데는 저는 조영제 맞는 합병증만 괜찮으시다. 주사 맞는 것만 괜찮으시다면은 CTA도 충분히 그 기능이 거의 MRA와 동등하기 때문에 저는 CTA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일에 심장 스텐트처럼 혈전 안 생기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학적, 저희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코일에 심장 스텐트처럼 혈전이 생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없는 물질이 혈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가 거기에 부딪히면서 혈전이 작게 생겨서 생기는 뇌경색이 이 코일 색전술의 메이저한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합병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을 좀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처치로 일주일 정도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하고 시술을 하고 필요하면 시술 후에도 1, 2주 정도 필요하면은 복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일 색전술의 어떤 항혈소판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의하게 됐어요. 외래 오시는데 너무 다들 막 들어오실 때부터 막 울고 막 동맥류 별거 아니라고 치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크기 모양 위치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막 감사하다고 막 울고 그러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외래로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강의 오늘 드렸습니다. 뇌동맥류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생애 처음 겪어보는 썬더클랩 헤드액이라 그러죠. 머리에 번개 친 것 같은 동맥류 심한 두통이 있으면 미세 파열 또는 오른쪽으로 눈 안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3번 뇌신경 이상 증상이 있으면 꼭 빨리 응급실이든 외래로 나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뇌동맥류 제거하고 수술로 꼬매는 방법은 안 되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다시 메꾸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잘라냈다가 막 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일 결찰술 받은 지 코일 아마 색전술이시겠죠? 색전술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기 진료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세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하고 보통 24개월 동안 2번의 MRA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재발이 안 나오면 논문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2년마다 팔로우업을 추적 검사를 하라고 저는 보통 권유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하이든 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면 거의 재발이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클립 결찰술의 재발률인 1에서 3% 정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5년에 한 번 정도 MRA 찍어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통이 자주 생기면 동맥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생기는 건 오히려 편두통이라든지 후두신경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인이 조금 더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동맥류는 두통이 자주 생기시면은 사실 지금 질문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병원에 오셨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들님께서 정맥은 터질 일이 없나요? 되게 이것도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이 아까 생긴다 그랬잖아요. 동맥류가 터지면. 근데 지주막하 출혈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동맥류가 없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한글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페리메센세팔릭 베인이라는 정맥이 터지면 동맥류 없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2주 정도 입원하셔서 혈압 조절만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 생기면 무슨 검사를 우선 해봐야 되나요? MRI, MRA. 아까 이 부분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검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MRI를 찍고 저한테 오셔서 동맥류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MRI에는 동맥이 없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A가 들어간 걸 찍으셔야 동맥까지 포함한 A를 찍으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T2 MRI가 포함된 사진을 주거든요. 그래서 뇌 안쪽에 적어도 뭐 뇌종양이 있나 없나 이상이 있나 없나도 보면서 동맥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제 지인이나 뭐 아시는 분이 뭐 찍어야 되노 그러면은 저는 MRA를 찍으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뇌동맥류가 있으면 날씨에 따라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또 뇌동맥류 크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뇌동맥류가 있어도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 크게 뭐 제한을 두거나 격렬한 운동, 혈압을 140 이상 올리는 아주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지 뭐 날씨 그 저기압 고기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뭐 변화 뭐 아니면 외출하는 정도의 그런 산책 정도의 스트레스만으로 동맥류가 터지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꼭 저기압이라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받아봤는데요. 질문이 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 이제 뇌동맥류의 정의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치료 결정, 의사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검진해서 뭐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래 나오셔서 뇌혈관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담 후에 치료 방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